유럽 각지에서 절대 왕정이 발전하다입니다. 서유럽에서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강력한 국가체제를 갖추어 제일 먼저 절대 왕정을 수립하였다. 이거를 이제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은 이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오랜 기간. 그래서 이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에스파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데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거, 이거를 레콘키스타 또는 재정복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강력한 국가체제를 갖추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영국, 프랑스 등이 중산주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서유럽 절대왕정의 꽃을 피웠다.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에스파냐가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펠리페 2세,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펠리페 2세 때 영문으로 읽으면 이게 필립입니다. 필립 2세인데 필리페 2세 박스. 펠리페 2세 때 아메리카 박스 치시고요.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막대한 금과 은을 획득하여 번영을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펠리페 2세 때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가지고 그 금은을 획득을 하면서 번영을 누렸는데, 이때 그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 대부분이 바로 에스파냐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메리카, 그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축구 선수가 메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시가 그 스페인, 에스파냐, 바르셀로나 가서 곧바로 축구를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도 결국 뭐예요? 에스파냐, 스페인어를 할 수 있고 한 것도 큰 축구를 워낙 잘하기도 했지만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에스파냐어를 쓰고 있다. 그만큼 그 스페인이, 에스파냐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거가 그런 아메리카 식민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러나 국내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여 결국 주도권을 네덜란드와 영국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물건을 만드는 국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국내에 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나옵니다. 자,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와 싸우는 영국 함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펠리페 2세가 그 엘리자베스 1세는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했습니다. 그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자기가 여왕인데 주변에 국왕인들이 많았거든요. 남자들이 많았어요. 주로 다른 나라에서 그 다른 남자 국왕들이 프로포즈하는 거를 그 국제 정치에 잘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 펠리페 2세도 실제 그 엘리자베스 1세한테 결혼합시다, 나랑 사귀시다 해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대차게 거절을 당하죠. 그 1인자라는 거는 한 나라밖에 그 1인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그 금은을 가져오는 그 배들을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많이 납치를 하면서 펠리페 2세 입장에서는 그 프로포즈도 거절당해. 그리고 오히려 자기 지갑은 털리는 아주 그 열받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펠리페 2세가 결국에는 자기가 자랑하는 무적 함대를 영국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무적 함대는 숏다리고 영국 함대는 롱다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당시 그 해전은 배에서 대포를 발사해가지고 이 대포를 발사해서 이렇게 터지는 그런 그 해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포의 발사 길이가 무적 함대는 그 헤비급 선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포도 굉장히 두껍고 대포알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대신 그 대포알이 날아가는 그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영국은 길었거든요. 결국에 치고 빠지는 그 영국 함대의 기동력을 얘네들이 못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 함대에게 무적 함대가 패하면서 에스파냐의 전성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며 칼레전 등에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물리쳤다.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동인도 회사를 세웁니다. 동인도 회사. 그래서 동인도 회사라는, 그러니까 아까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 국내 산업을 육성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세 때는 그 물건을 만들고 어떤 상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침략하고 국외 식민지를 확대하면서 영국의 전성기의 기반, 물질적 기반이 바로 이 동인도 회사가 됩니다. 에스파냐의 펠리페의 펠, 그 다음에 무적 함대의 무, 그리고 아메리카의 그래서 에펠탑을 보면서 외칩니다. 무아, 에펠 무아. 이렇게 에펠 무아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영동 고속국도에 엘사가 나타났다. 영동고속도에 엘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때 절대 왕정이 절정에 달하였다.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 왕실의 권위를 자랑하고 재상 콜베르 박스 등용하여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 때 절대 왕정의 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자체가 그 화려하게 지어졌는데 이 루이 14세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 돈이 많은 그 사람들이 어떤
무슨 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 예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게 다 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이 결국에는 유럽의 궁전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당시 지배층들은 되게 프랑스어, 불어를 적극적으로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콜베르가 아주 일을 잘했다,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콜 100%, 바로 전화를 합니다. 100%의 확률로 100%. 동유럽하고 서유럽 절대 왕정의 차이점 관련돼서는 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유럽에서는 농노제가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상공의 발달도 미약하였다. 그래서 농노제라고 하는 것은 농민 플러스 노예, 그러니까 농사짓는 노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에서 농노제가 끈질기게 살아났고, 이게 중요합니다. 상공업,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에서는 그 밑에 상인들, 시민들이죠, 일어날 수 있었는데 동유럽에서는 이 상인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에 동유럽 절대왕정은 서유럽보다 늦게 나타났다. 대개 100년 정도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유럽이 전통 국밥집이라면은 이 동유럽 절대왕정은 약간은 짝퉁 순댓국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의 절대군주는 시민계급보다는 그러니까 시민계급이 뭐예요? 상인계층보다는 분건 귀족 세력에 의존하였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동유럽의 절대군주는 시민계급보다는 분건 귀족 세력에 의존하였다. 분건 귀족 세력은 바로 지방장이죠. 지방장들에게 의존했고요. 한편 계몽사상에 영향받는 러시아와 프로이센의 왕들은 저마다 부국강병을 추구하였다. 자, 이 계몽사상이란 건요,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개혁을 해야 됐거든요. 개혁. 근데 그 개혁의 수단이 서유럽에서는 상업이 발전됐기 때문에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동유럽에서는 개혁을 추진할 사람들과 그런 동력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왜? 짝퉁이라. 그러니까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의 그 추진 주체가 누가 됐냐면 바로 임금, 중앙장이 된 겁니다. 중앙장. 그러면서 이 중앙장이 개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코레이션, 장치가 해줄 어떤 사상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지방장이 중앙장으로 되기 위해서 데코레이션으로 왕권 신수설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생각, 사상으로서 이 중앙장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사상이 필요했거든요. 그 돋보이게 하는 사상이 바로 뭐였다? 바로 계몽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몽사상이라는 것은 10개의 어두운 몽이거든요. 어두운 것을 열어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계몽사상은 뭡니까? 깨어나라. 그 러시아와 프로이센, 그 짝퉁 절대왕정인 그 동유럽의 중앙장들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데코레이션, 장식한 하나의 수단이 계몽사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